주셨습니다. 그럼 GDP 대비 20%에 육박하는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면에서 정부가 계속 잘못된 정책을 수행하면 오히려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점에서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서울대 경제학부의 홍석철 교수님 모시고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사실 지난주 중반에 이 토론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이 토론의 제목이 의료 영리화에 대한 거라는 거를 주말에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의료 민영화나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였다면 조금 자료를 바꿨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사실 우리나라 의료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거고 이 중에는 분명히 의사들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양과 질의 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든 정권이든 어떤 그 집단이든지 간에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 이제 질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이 됐던 것처럼 다른 당도 그런 전환이 분명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부제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과 의료인데 좀 더 여기에 방점을 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 영리화나 의료 민영화에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과 의료 체계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순수하게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시작은 초고령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7월이 되면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요. 내년이 되면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됩니다. 지금 각국의 선진국의 고령화 추이를 보게 되면요. 한국은 이 정도 있습니다. 한 20% 정도 되는 거고요. 선진국들 중에서는 고령화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고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게 일본이고 일본이 한 30% 정도 되죠. 근데 그 속도가 워낙 빨라서 한국의 경우는 2045년이 되면 일본을 추월하게 됩니다. 고령화 비중이. 그리고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여기서 쭉 정체하는데 우리나라만 쭉 올라가서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는 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서 누가 더 늘어나냐면 75세 이상의 인구가 한 3배가량 늘어난다는 겁니다. 65세 이상으로 따지게 되면 폰트가 잘 안 맞아서 안 보이는데 앞으로 2050년까지 한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이 됩니다. 고령인구 비중 그 규모가. 그중에 75세 이상의 지금 400만 명인데 2050년이 되면 한 3배, 한 1,200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건강상의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가장 큰 영향은 의료비의 증가죠.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하나는 그 자체로 의료용이 늘어나기도 하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출의 원인이 무엇인가 상승에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입니다. 다른 게 다 변화가 없어도 고령 인구가 많아져서 3분의 1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면 사람들이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의료 이용량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면 가격이 상승해서 의료 수가도 계속 증가하고 관련된 의료 비용이 증가하니까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인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미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지금 이 상태를 유지를 하더라도 앞으로 의료 지출이나 의료 이용이 빨리 늘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실질 진료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추계한 것인데 이 실질 진료비라는 거는 가격을 통제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보게 되면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해서 향후 30년간 우리나라 의료 이용은 48%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진료비 비중이 2021년 기준 44%인데
이게 2050년이 되면 74%로 늘어납니다. 전체 진료비에서 고령 인구가 4분의 3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진료비는 다 누가 내나요? 다 젊은 생산 연령 인구들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은 제가 이제 분석한 건 사실 매우 보수적인 가정을 가지고 한 겁니다. 모든 게 다 지금 스탑돼 있다고 가정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인구 고령화가 의료 이용이나 의료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를 수 있고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인당 내원일수를 입원 외래 약국의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코로나 기간에 많이 줄긴 했지만 다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한 번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비를 얼마나 내는지를 보게 되면 이게 다 실질값을 계산한 건데 아주 빠르게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원할 때마다 고가 의료 서비스 이용하거나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걸 저는 이제 경제학에서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외부성이? 첫 번째는 이제 보험료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현재도 고령 인구로 인해 가지고 그 매년 한 2조 가량의 진료비가 더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2050년이 되면 지금보다 한 40조 이상의 의료비가 인구 고령화로 축적이 되고요. 이거를 1인당으로 나눠보게 되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서 2030년이 되면 35만 원 정도 1인당 더 내야 되고요. 2040년이 되면 70만 원 정도를 더 내야지 지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부담은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에게 돌아갈 텐데 그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부담은 2030년이 되면 60만 원 정도 더 내야 되고 2040년이 되면 13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세대 간 형평성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의료비 증가가 부담은 결국에는 그걸 쓰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 증가보다도 생산 연령 인구에 되게 전가가 되는데 과연 우리가 4분의 3의 진료비를 어르신들이 쓰고 계신데 젊은 사람들이 이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이 건강보험이 수용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기회비용도 생기는 거죠. 아까 오주환 교수님도 여러 가지 통계를 보여주시면 뭐 그냥 추이계를 볼 때 2030년대 되면 한 전체 GDP의 16%를 쓴다는데 우리가 이 많은 써야 될 돈이 많은데 여기저기 그중에 건강을 위해서 16%그 이상 쓴다는 게 그럼 다른 걸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비용이 이제 생겨나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했는 국고 지원에 대한 수요가 빨리 늘 텐데 과연 우리가 국고 지원이 늘게 되면 내가 내는 돈이 아닌데 그러면 훨씬 더 과거보다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결국에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늘게 되면 훨씬 더 의료비 관리라고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건강 지출의 효율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그림을 오정 교수님 보여드리는 거랑 비슷한데 예전에는요 우리가 197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1인당 의료비를 조금만 늘려도 수명이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완만해져서 지금은 수명을 늘리려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 수명도 일부 뭐 통계에선 감소한다, 어디서는 뭐 정체한다 그러지만 아주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은 사실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런 초고령 사회 대비를 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건강 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또 하나는 의료 비용이나 의료 수급을 이거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안 된다면 이 고령자들의 건강 수명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결국에는 건강보험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앞으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질문으로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 지출 관리가 왜 중요한가?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랑 일본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지출 관리해봤자 이 늘어나는 의료비를 줄이지도 못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 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적극적인 지출 관리 노력이 없다면 과연 젊은 세대들이
이 늘어나는 의료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출 효율화는 건강보험이 사회보장 제도로서 지속 가능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고지원을 늘려서 지출 증가를 막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더 적극적인 지출 관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지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 불필요하게 생겨나는 의료비를 보통은 이제 도덕적 해이다, 유인 수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가격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하는 거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이용하는데 근데 그게 건강 개선에 정말로 영향이 미비하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좀 불필요한 의료비, 과도한 의료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덕적 해이나 유인 수요 같은 거는 매우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장성이 좋아지니까 내가 내는 진료비가 본인 부담이 줄어들면 당연히 더 의료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걸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의료계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병원의 수익이 감소하면 일부 의사들은 유인 수요라는 거를 해서 수익을 더 창출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유인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수요와 공급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유인 체계를 우리가 지금부터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덕적 해이 문제 먼저 말씀드리면 매우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어디 가서 도덕적 해이를 말씀을 드리면요, 다들 그런 말씀하세요. 환자들은 필요해서 병원에 더 가는 건데 이게 왜 도덕적 해이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디가 아프시면 매일매일 병원에 가시거든요. 이걸 도덕적 해이라고 봐야 되나? 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런 의료 이용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연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의료 서비스도 밸류가 높은 서비스가 있고 밸류가 낮은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로우 밸류 케어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을 상대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가 불필요하게 의료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좀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어떤 게 합리적인 의료 이용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같은 거 만들자. 이런 얘기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의료 공급도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얘기하면 다들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손보험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안에도 공급에 도덕적 해이가 분명히 있고요. 자동차 보험도 사실 있습니다. 여기 생겨나는 이유는 이거는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와 의사 간에 뭔가 그 유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실손보험에서 본인 부담이 0이다. 자동차 보험에 사고 나면 내 본인 부담이 0이다. 그럼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의료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일부 의사들이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을 규명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유인수요 얘기하면 환자가 이 의료 이용이 필요해서 당연히 의학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왜 유인수요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근데 해외 연구들에서도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미국에서도 출산율이 이 기간 동안에 많이 줄었어요. 그랬더니 산부인과 이제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의사들은 자연분만 있고 제왕절개분만 있는데 제왕절개분만의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유인이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분만을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왕절개분만율이 16%가 증가했어요. 환자들이나 산모들의 건강 상태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이런 유인이 경제적 유인이 워킹을 한 것이죠. 그래도 이런 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일종의 시장 실패의 문제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유인 수요를 입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거를 입증한다는 게 어떻게 입증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비급여 관리 감독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정책에 대한 제안들은 우리가 이렇게 유인 수요가 만들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만약 실손보험이라면 급여와 비급여에 혼합 진료하는 거를 제한을 두자라는 이제 그런 정책 제안이 있고, 또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이나 의료 이용도 제한을 하자라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진료 가이드라인을 의사들에게 제공을 해서 좀 합리적인 의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논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또 진료비 지불 제도는 적정한가?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료 행위에 대해서 가격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의료 이용을 하면 지불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학술 연구를 쭉 다 모아보면 적어도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이 행위별 수가 제도가 의료 이용이나 의료 지출을 좀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는 의료 지출을 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나라들은 보통은 다양한 방식의 진료비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거죠. 뭐 총액 계약제를 도입한다던가 포괄수가제를 확대한다던가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7개 질병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료비 지불 제도를 한번 개편해 보자고 했을 때 과연 의료계는 수긍을 하고 같이 논의 참여할까? 제가 이제 의료계는 아니지만 신문들을 이렇게 보면 벌써부터 다들 이제 견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가 이게 의대 정원 늘리는 거 다음 문제는 진료비 지불 제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의료비 지출이 빨리 증가하는 상황에서 진료비 지불 제도에 대한 논의는 저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대 정원 관련해서 의료 재정이 붕괴한다라고 이제 의협이 이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반대 이유 중에 그 하나를 댔는데, 저는 뭐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나왔던 근거 보고서가 2008년도에 건강보험공단 보고서예요. 이게 이제 오주환 교수님도 보여주신 것처럼 의사 수가 늘어나니까 의료 지출이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제도가 다 다르고 인구 고령화 속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단순하게 상관관계를 보면 그런 영향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보고서를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의 행위별 수가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앞으로 의사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타이트한 의료비 지출 관리를 위한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이 연구의 결과죠.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경제학자니까 경제주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미국의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진료 과목별로 평균 수입이랑 의과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어느 레지던트 얼른 진료 과목을 정했냐고 보면 사실은 거의 이제 리니어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죠. 의사들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에 왜 그 공급이 줄어드느냐? 그건 분명히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진료 과목과 필수 의료를 보면 필수 의료에 대한 경제적 요인이 상대로 떨어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필수 의료를 이렇게 의료 수가를 규제하지 않고 시장에 많이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가보면은 웬만한 썰전들 이런 데는 엄청 가격이 높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이나 수명에 대해서 지불 의사가 높은데 우리는 그거를 다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비흡한 보상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반면에 실손이나 비급의 문제로 저쪽에서 막 그 합리적 이상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억제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 잡힌 그런 경제적 유인이 생겨야지 의사님들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지역 격차 문제는 명백한 시장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냅둬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 체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뭐 수가를 높여준다고 거기에 의료 공급이 더 되리라는 건 되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격적인 정책 기반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뭐 충분한 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당연히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게 맞고요. 근데 수요가 없는데 거기다가 공공병원을 막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적극적인 기술 활용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 지출의 효율성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사전 건강 관리나 예방적 서비스를 활성화해서 균형 잡힌 의료 체계로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짧게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의사 수를 늘려야 하나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들 제 읽어보면 분석 모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2035년 기준으로 10,000에서 15,000명 정도 부족하다라는 결론이고, 제가 의협에서 나온 논문들도 한번 읽어봤어요. 의협에서 이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꼼꼼히 읽어봤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의대 정원을 넣었습니다. 한의사 수도 넣어요. 근데 이 한의대 현재 한의사 수가 한 27,000명 정도 되고 한의대 졸업생이 연간 750명인데 이거를 다 더해서 2035년도 역추산해 보면 의협에서는 35,000명이 남아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한의사를 빼면 이 연구 결과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한의사를 넣었는지는 그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좀 합리적 의사 추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초고령 사회에서 지금 의료사 수를 유지하려면 의료 이용을 줄여야지 가능한 거고, 가능한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또 달리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적정한 의료 이용, 적정한 의료 지출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가? 그런 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일단은 만들어져야지.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의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의료 공급도 저는 다변화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의료는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고 메디컬 케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헬스케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는 너무 메디컬 케어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제한적인 거죠. 헬스케어라는 건 말 그대로 건강의 관리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질환 치료나 이런 거는 의사나 병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뭔가 경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은 비대면이나 이런 기술적인 대응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의료나 요양 간의 중간 영역에 좀 마이너한 그런 것들은 좀 의사 외 전문일도 할 수 있게 좀 열어주고, 또 요양이나 일상생활 건강관리 비의료인이 하고 이렇게 다양한 수요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게끔 우리 제도를 좀 유연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한 직역에 대해서 뭔가 조금 침범하면 다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지역 간의 의료 수급 불균형이 큰 상황에서 공급을 다변화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방문할 의사도 없고 진료할 의사가 없으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저는 기술적 대응도 앞으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점점점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걸 높여야 되는 측면도 있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부족한 의료 인력도 기술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도 늘릴 것이고 경제적 가치도 늘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중요한 토론회인데 좀 더 의미 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 극히 일부에 대한 말씀이고, 좋은 의견 주시면 또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